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께서는 지금 소속이?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무소속이시군요. 네. 네 분 이렇게 오늘 비도 오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제1기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만호 원장님, 어떤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처음 시작 때는 인사청문회에 무난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처음으로 지금 9년, 10년 만에 야당이 된 야당 그냥 쉽게 보내줄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하면서 처음에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됐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제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해가지고 예. 이낙연 후보자가 오히려 군대 보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던 것을 보관했다가 보여줬었죠. 그걸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상속세 관련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2007, 8년인가요?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추가로 또 한두 개 나온 게 부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 그림을 전시해서 몇백만 원에 사갔는데 그게 아마 전남도 관련 기관에서 사갔는데요. 그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본인이 지사가 되기 전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가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어머니 예. 아파트 판 게 있는데 그것도 시세 차익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란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후보자들 청문회 쟁점이 됐던 5대 의혹과 관련된 커다란 쟁점은 없어 보이고 예. 또 다른 그동안의 행보라든가 정치활동 또 기자활동 등을 통해서 대부분 무난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예. 항상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도 또 야당에서 어떤 자료를 또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한 예측이라 할까요? 예. 이낙연 후보 뿐만 아니라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역시 야당도 쉽게 발목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예.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높은 지지라는 것이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높은 눈높이로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문 대통령께서 전 유권자에게 보낸 그 공약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실시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건 누가 이제 추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지명을 받았는가. 야당이 아마 이러한 내용을 청문회나 아니면은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당장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5대 비리 없는 공직자.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 문제. 예. 그 없는 분만을 이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를 이제 예. 청와대에서 사전에 고지를 했거든요. 예. 이제 사전에 고지했다는 건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미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 후보자들은 5대 비리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한 강경화 후보자 본인의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그 정과 반의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이상일 의원님 네. 또 김영주 의원님 다 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일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의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제 경우는 일단 그 후보자가 예.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인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봅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언론도 또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또 여론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신상과 관련된 거 도덕성, 청렴성 뭐 이런 문제도 따져보고요. 좀 그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 이제 좀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 그건 또 동의를 얻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 자료 제출을 좀 늦추거나 예. 좀 부실하게 예. 준 적이 있어서 자료를 늦게 받다 보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면은 각 의원들별로 이 질의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예. 그러니까 준비한 거를 많이 묻지를 못하고 또 후보자의 어떤 비전, 구상, 정책, 역량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청문 기간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이 제출이 국회에 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되고 특히 해당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그 해부서가 가면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청문 준비 기간이 있고 또 청문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요.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통상 하루 청문회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역시 그것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부실 청문회가 되기도 예. 한다. 그리고 지금 총리 후보자 이틀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 기간 전체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청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의원들이 굉장히 뭐 막말하는 경우도 있고 호통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뭐 한 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아주 차분하게 예. 이 냉철하게 좀 그 후보의 역량을 따지는 쪽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한번 살펴보고 짚어볼 부분들도 다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그 청문회 준비할 때 청문 대상자가 이렇게 전화해서 좀 잘 봐주세요, 좀 살살 해주세요 하고 그러죠. 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는 뭐 과거에 이제 유인촌 문화부 네. 장관 청문위원으로 있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사실 입장이 정반대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무조건 방어하려고 일부러 점수 딸 만한 질문을 유도해서 한다든지 예. 야당은 다 중복적으로 하나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엄격하게 의원들이나 보좌관이 사전 회의를 통해서 같이 질문 영역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미국은 백악관에서 정보 혹은 뭐 FBI나 다른 기관에서 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회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의원실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 리스크가 굉장히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예.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청문회 하면은 가장 먼저 도덕성을 좀 검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이요. 예. 중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흔히 언론들에서 분석할 때는 그 후보자의 정책적인 역량, 뭐 자질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가끔 그 자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임명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미 상당히 걸러지죠, 사실은. 예. 그 이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질이 갖고 있다는 조건 속에서 나머지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적절한 기준이 아직 우리가 관행적으로 확립은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기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가 지금 같으면은 충분히 통과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낙마하기도 했었죠.
장상 예. 장대환 당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에 비한다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낙마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근래에 와서 보면은 정편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하나만 걸리면은 막 잡아 족치다시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에서는 아직 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세한 분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큰 틀로 보자면 당연히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왔을 때는 총리의 역할은 어떤 쪽으로 본인은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것을 크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본인의 그 내정 소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 했겠습니다만은 또 본인의 추천 경로라든가 이후에 과연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른 내각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칠 거라든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 하나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2000년에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대북 관련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런 정책적인 점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좀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허용되는 관문인가 이것은 좀 이제 정착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청문회를 한다면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행정학자다 보니까요. 예. 역량, 자질, 예. 도덕성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만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무줄 잣대가 뭐 예컨대 위장전입 문제만 하더라도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가 참 희한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케이스는 이제 어느 한 분이 누구라 말씀드리기 좀 예. 하지만 5번이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분 이외에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한 가지는 또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후보가 한꺼번에 이제 청문회가 돌아갈 때 뭐 소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리 뭐 4관왕, 5관왕. 예.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워낙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분은 몇 개 있어도 사실 또 이렇게 묻어서 음지에서 예.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그 청문회 스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준비가 안 된 분일수록 호통. 예. 그렇죠? 호통 청문회 또 준비도 안 된 검증 과정을 거치고선 아니면 말고식. 예. 그래서 뭐 걸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뭐 말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청문 대상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준비한 거를 보이는 거, 또 한 건 터트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지난 2000년 아닙니까? 17년째 접어들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이게 이제 공직 후보자 자질 능력을 검증하고 또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예.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은 잘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청문회를 조금씩 개선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또 전 국무위원회 청문회를 또 실시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청문회가 역시 부실한 점들이 꽤 있다. 준비 안 한 청문위원들의 또 문제. 그다음에 후보자를 국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청문 동의서를 보냈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또 부실했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성, 청렴성에 자꾸 집중이 되는 까닭도 결국은 청와대 검증 부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이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추천은 백악관의 인사 담당자가 하고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 고문실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데 이 검증 과정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연방수사국, FBI, 뭐 국세청, 뭐 또 정부 윤리처 등등이 전부 나서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후보를 임명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 걸러진 상황에서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은 그 후보자의 비전, 예. 역량, 자질 이런 쪽에 치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다시피 하고 또 청와대가 부실 검증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청와대가 검증한 어떤 각종 자료나 이런 거를 또 국회에 주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 먼저 신상 문제를 파고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면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임명 동의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또 본인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예.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국무위원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가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의 경우도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청문회 이 참뜻이 퇴색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쳐져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또 전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또 아마 정쟁이 가미돼서 또 힘들어지는 측면도 그렇겠죠. 있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뭐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예. 실제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거의 2000년 이후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발전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준적인 큐시트가 없다라는 영역이 카테고리도 작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막 9개 정도 항목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9개가 된다든지 그래서 진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있고 뭐 미국이 3개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후보군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서 축약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따라서 추후에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선지명 후 이렇게 검증하는 차원이라니까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중범위적으로 보면 선검증한 상태에서 지명 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공개적인 어떤 개방 인사 추천제라든지 좀 더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정부도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특히 야당한테는 주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은 그걸 알면 같이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 인사청문회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인사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만은 대상은 굉장히 넘지만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하는 그 디스차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풍토에서 한다 그러면 차관까지 하라 뭐 인사를 넓힐 경우에 1년 내내 인사청문회 하고 쟁점하다가 끝나버리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뭐 시점보다는 바꾸어가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인사청문회 그러면 제도를 좀 개선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전검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를 둬야 될 필요는 없는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없는지,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인사청문회 기간을 좀 연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만원 원장님, 예.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바꿀 필요 있다. 이런 요구는 계속 됐는데 지금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에 크게 지적된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가지고 계속 실령해버리다가 끝나버리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사전에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건 청와대 쪽에서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예. 상당히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공개되는 생방송에서 망신당할지 모르니까 사양해서 오히려 청문회 부담스러워서.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할 만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예.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긴 한데요. 또 하나는 아까 김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사전에 검증했던 내용을 좀 충실하게 국회로 좀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예. 국회에 물론 전달할 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전해준다고는 합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실제로 또 검증했던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만 청문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강요라든가 뭐 청장급에서 중요한 사람들 하는 건데 그러면 청문회만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다고 했을 때 형식상으로 인준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인준 절차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냥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 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러나 가장 큰 틀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문회 제도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눈을 사실은 대립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무시하는 쪽으로 봤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다. 또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국회와의 협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만약에 적절한 지적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거기에서 호응하는 양상도 보이간다면은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창원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큰 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시스템적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오늘 논의할 예. 뭐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자, 예. 사전 검증 기간이 너무 짧다. 뭐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하자. 이 예. 모든 논의를 한꺼번에 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검증 자료에 충실,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중 현재 있는 인사혁신처든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들 간에 일단 그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의 인사 DB를 충실하게 일단 갖춰놓고 예. 그 중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인사 검증에 을 응하는 자에 예. 관한 자료는 본인의 동의하에 사전에 자료를 축적해 놓는다 하면은 예. 지금 많은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있지만은 예. 그 인사 검증에 필요한 예. 도덕성에 관계되는 예. 그 자료까지 있는 건 아니죠. 예.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만.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예. 본인이 고위공직자의 오퍼가 오면은 본인이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예. 그런 자료를 미리 미국의 FBI처럼 예. 축적해 놓게 되면 이 많은 문제가 일단 해결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과연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받아들일 거냐 이제 예. 이런 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적 개혁 이외에 또 인사 검증 기간이 지금 사흘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자료를 이제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본인 스스로가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처벌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무난히 그 시간만을 좀 심하게 하면 때우는 예. 지나가는 이것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개선한다면 어떤 것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급하게 좀 할 수 있는 것은 위정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선 그 특위가 열 수 없을 때는 임명해 놓고 사후 절차를 해서 부결될 경우에
나중에 결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류 제출이라든지 위정에 대한 것은 상당한 페널티를 하게 해서 권위를 세울 필요가, 청문회 자체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를 채택했을 때의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임명권자가 거기에 대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 부결됐을 때 이걸 리젝트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권위 자체를 높이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상자의 문제는 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대사까지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대사도 넣자. 예. 예컨대 사강대사 정도는 예. 넣자라는 그냥 그런 범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여행 갔느냐 또 누구를 자주 만나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 카테고리에서의 좀 난을 더 넓히고 지금 DB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OX 위주로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필로 자기가 어떤 소명할 건 소명하고 좀 친절하게 어떤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예. 이상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공감 토론이 토론을 토론답게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청문회가 청문회다워야 예. 된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인사를 할 때 정말 검증을 제대로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검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국회에 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지는 않지만 상원에서 대체로 요구를 합니다. 백악관의 검증 자료를. 예. 그럼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다 주는데 대체로 전부 대통령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거를 청와대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때 첨부 자료로 청와대 자료를 주면 돼요. 그건 법을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기간을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2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적어도 3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예. 청문회를 하는 기간도 3일 이내를 한 5일 이내 정도로 해서 좀 심도 깊은 청문회가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는 신상에 관해서 할 수 있고 예. 하루는 능력이라든지 하루 이틀 정도는 자질이라든지. 능력 자질. 그리고 장관 후보자를 하루 만에 끝내는데 예. 이거 저는 한 이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총리 후보자는 한 사흘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다음 청문 주체가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분들,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 감사원장 후보자, 또 대법관 후보자 등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청문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저격수를 야당이 우리는 저격수를 포진시킨다. 그러면 또 여당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위원 선정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예. 또 전문성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도 장관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데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후보자가 허위 진술할 경우에 이 처벌 조항 현재는 없습니다. 선서는 하는데도요.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거짓말을 한다는 건 국민 앞에서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가 만약에 거짓말한 경우가 밝혀질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뭐가 이런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연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또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이상일 의원 계시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이요. 새누리당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바른정당도 전신. 그런데 그때 그런 그 주장이 있었지요. 별도의 소위를 따로 만들어서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면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를 좀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논의도 되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사 실패가 이루어지니까 낙마가 이루어지니까 예. 이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다. 흠집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도덕성, 청렴성 등등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요. 예. 비공개로 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검증 잘해서 훌륭한 분을 제시하면 비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인사 실패에 있어서 그런 핑계 삼아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자꾸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홍해가 있었군요. 네, 저는 뭐 또 충실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줄 알았더니 김만호 원장님. 예, 아까 이창원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우리 국가인재의 데이터 네. 이 중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뭐 후보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가 상당히 비중이 있다면 상시제도로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비롯한 뭔가 인사와 관련된 상시기구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현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검증 대상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행정부 차원에서 과거 인사위원회처럼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 60, 10년대 있던 것 말고 새롭게 인사위원회가 작동됐던 게 김대중 정부 때였었죠. 네. 작동이 돼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DBS를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중간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혁신처 등등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초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고 한다면은 이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도 특히 원하는 방향대로 자질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 못지않게 기본으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 굉장히 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잠깐만 저 첨언하자면은 이게 만일 사회 지도층이라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럴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장차관을 지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범위가 명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여 사전에 인사검증에 관한 그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 뭐 그런 절차를 밟질 않는데요. 뭐 사실은 고위공직 후보군이 뭐 대체로 좁혀질 수는 있어도 또 그 해당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후보에 오를 경우에 본인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있습니다. 우리는 200가지 항목이 있는데 195개는 전부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리스트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검증 서류가 있는데 굉장히 세세히 검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본인의 진술이 정확한지 틀린는지를 전부 검증을 합니다. FBI 등등 해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밟았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의 경우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고 우리가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중요한 건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후보자를 내놔야 된다. 그 잠재군들 데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당신은 그 아직 파란불이다 아니면 중간에 걸려 있는 노란불이다 혹시 알려줄 수 있겠네요. 인사 검증 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청문 얘기 좀 더 해보죠. 아까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해서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었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료 제출 의무를 좀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대로 넘어오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실제로 넘어오는 것은 넘어오는데 그 질 그리고 시간 최대한 늦춰서 보낸다든지 아주 무성의한
서류를 보낸다든지 예. 이제 그럼 언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겨우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문 방해, 간접적인 청문 방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여당한테는 좀 많이 주고 또 야당한테는 그것도 늦게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편향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대통령이 가든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관에 올바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공통된 컨센서스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보낸 행정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좀 국회도 포용력 있게 다룹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는 체계성 청문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탈락률이 높거든요. 이게 국회도 좀 그런 데 대한 공통분모의 흐름으로 예. 대통령이 어떤 잘못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장 지금 현재 4대강 문제도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다 연동돼 있는 건데 국회가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콘센서스를 먼저 이루고 물론 도덕 검증이라든 다른 검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삼권 분립의 큰 틀에서 동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투명하게 다 오픈할 테니까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예. 정부가 국회 이제 청문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 후보자와 관련해서 딸려오는 자료는 학경력, 범죄 경력, 네. 또 재산, 납세, 병역 요 5가지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부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민등록 이전의 여러 가지 변화, 예. 그다음에 부동산과 거래 주식과 내역. 채권 거래 내역 예.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들이 또 요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필수 자료로 같이 그냥, 바꿔놓고요. 예. 의무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청와대에서 검증한 자료도 당연히 첨부하게끔 법을 바꿔놓으면 되고 예.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딱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개인 정보라는 이유,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대체로 뭐 지금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자료를 제한한 이제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제약 요건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하고 또 정말 도덕성과 관련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열람을 하고 그거는 뭐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위원들한테 하는 이런 방식에 좀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법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자체가 저는 이제 이거 읽어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 것이 그 청문회법 12조에 보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선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관에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기관은 그러니까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왜 12조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놨는지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닌지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안 해도 별다른 제재를 안 받는 것 이게 문제인데 김만호 원장님 뭐 처벌을 강화해야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하긴 필요하겠죠. 지금 예. 얘기한 대로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서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해야겠고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에서 정말 국가 권력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옆에서 조금 뭐 스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좀 그냥 존중하는 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탈락률에서 그렇게 나온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논란이 좀 많은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대통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후에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 뭔가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김영주 의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 대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뭐 국정원장이든 무슨 뭐 경찰청장이든 대개 그런 사람이 되었었는데 일단 임명 과정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립성을 받고 그냥 정파를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좋을 것인데 예.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서류 보강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FBI든 국세청이든 뭐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투명화를 빨리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한테 맡기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기관이 보고해 주는 것을 오픈한다 그러면 후보가 더 이상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쉬었다 가지요. 이창원 교수님 좀 늘릴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현재와 같이 이 국회로 오기 전에 사전 검증이 안 돼 있는 안 상황이라면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당연히 국회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간으로 하면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네. 강조를 하셨는데 며칠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에 청문 이제 요청서가 제출이 되면 현재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한 30일 이내 정도로 예. 하고 청문 기간도 현재 3일 이내인데 한 5일 이내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예.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이 청문회가 자꾸 정쟁의 요소로 흘러서 그런데 정파적인 청문회가 돼서 그런데 정말 여야가 냉철히 따져본다면 소위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도덕성만 별도로 한번 여러 가지 청와대가 자료를 충실하게 주고 자기들이 검증한 자료를 그리고 정부가 자료를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준다면 그 자료의 타당성을 딱 여야 간에 소위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청문회는 정말 후보의 역량, 비전, 구상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청문회를 하는 의미에서는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너무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좀 여유를 두되 외국의 경우에 청문회를 할 때 하루 종일 하지 않고 1시간 내에 끝낸다든지 청문회를 아예 다 같이 동의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면 사전 검증 자체가 철저히 함으로써 굳이 의원들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의 청문 과정에서 하루 종일 해봤자 전파 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비켜가자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서류만을 훑어봐도 이 사람은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정도의 그런 과정, 사전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넓게 해서 뭐 지리멸렬하게 청문회를 며칠씩 동호 반복하는 그런 청문회, 뭐 일정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과정, 또 청문회를 외국의 경우 진짜 1시간에 한다는 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말하자면 제가 이 의원님한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유 있게 청문 기간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조율해 가자라는 의미의 영역하고 그 대신에 사전 과정을 충실히 해서 질일명렬하게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청문회로 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당 됐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함을 더 서류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이 서류를 보면 청문회를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제가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예. 청문회를 생략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약 이런 풍토에서 청문회 하자 그러면 끈끈이 다 야당이 하자 그럴 거고 예. 나와야 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예. 하면서 3년 6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뭐 정말 청문회 많이 가서 봤는데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청문회 너무나 진지해요. 이 정책 청문회로 그야말로 가고 있어요. 도덕성 문제는 이미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미국의 해당 상원의 소관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하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또 그 상원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하고 나서 청문회는 이분의 역량에 대해서 하는데 청문회가 생략된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이 이 기관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 건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건가, 이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문회 상당히 열리는데 그 청문회 정말 진지하고요. 뭐 우리처럼
큰 소리치고 위원들이 호통치고 하는 장면은 거의 못 봤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의원 입장은 좀 비슷합니다. 예. 청문 기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둬가지고 국회 내부에서 봐서 좀 필요하다고 되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현재 뭐 이틀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조금 충분하게 검증하는요. 뭐 그거는 아까 이창흠 교수 지적했다시피 DB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놓는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최종 국회에서 절차 거칠 때 20일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반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 지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버리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20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간이 지나도 상관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 기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청문회 일정 자체 관련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KBS 공감토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 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토론인데요. 앞부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청문회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것 이상일 의원께서 제기하셨고, 김영주 의원과 또 김만원 원장께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그 부분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라고 하지만 그 국정조사 청문회처럼 너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 있는 대상을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항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가 그야말로 이제 인사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람을 검증하자고 하는 건지 여야가 싸우자고 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현 의원,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제대로 도와줄까요? 지금 야당의 반응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좀 한번 브레이크를 좀 걸어보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오늘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지적은 했지만 또 지지기관이 호남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사실 옛날에 한 식구였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준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도는 뭐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내일 모레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켜봐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일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야당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쪽에서는 일부는 자료 제출이 안 된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컨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실무자급에서 뭐 약간 보고도 안 하고 본인 선에서 이렇게 좀 미제출한 것들이 예. 있어 보이고 그거는 뭐 제출이 되면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뭐 탈골됐을 때 수술했던 자료를 예. 자유한국당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 자료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내놓으라는 있는 거냐. 측면도 있고 예. 한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예. 하는 건데 사실은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파적 청문회가 돼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비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자칫하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지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늘 발목 잡게 한다, 흠집내게 한다 이런 모습을 본인들이 또 답습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창원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견제, 단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것도 이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건데요. 낙인 효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단순히 뭐 낙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후보자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게 돼서 예. 그렇게 되면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지명했는가? 과거에 우리 그런 얘기 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로까지 발전이 되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그 후보자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대통령으로까지 지명한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와 호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집착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네. 흐를 수밖에 없다. 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런 분위기 많이 느끼시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낙연 후보를 고를 때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사선 의원이라는 예. 것, 그다음에 도지사였다든지 이렇게 그 많은 공직 기간을 가진 분을 우선 처음에 예. 후보로 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도 해보셨지만 국회의원을 하면 매달 자기 통장에서 그 내역을 가지 않습니까? 매번 선거할 때마다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면서 근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만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녀 문제나 뭐 부모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과거의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은 높으되 실제로 청문회까지 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낙마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상대적인 것이지만 리스크가 적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만약 국회 내에서는 그나마도 좀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좀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지 않은데 이번에는 어떨습니까? 이번에는 협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견제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전반적으로 5당 체제 하에서 예. 일당만의 어떤 반대가 끝까지 청문회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꾸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사실은 국회 간문을 후보자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충은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 정말 문제가 많다면 언론이 그 정말 대서특필합니다. 그 문제점을. 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많은 인사 실패가 있었을 때 저희 기억을 해보면 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제기된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언론이 그 정도로 이분이 부적격자다 할 정도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찌됐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발목 잡기는 어렵고 그것들이 바로 그 야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지적은 하지만 정말 발목 잡기 위한 발목을 잡을 건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호 원장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그 현행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또 여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보면은 여야 대결의 무대가 됐었죠,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들이 나오게 됐었고, 또 그 인사청문회 활약에 따라서 주목을 받게 됐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사람을 낙마시켰다고 성과를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특히 권력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쪽의 사람들이 야당이 강하게 몰아붙였을 때,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야당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보면 혹시 청문 과정에서 대결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어떤 게 될까? 청문회는 끝나고 나서는 별로 득볼 게 없을, 잘못하면 득볼 게 없으니까 호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든가. 물론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뭐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그랬었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건데, 이번 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 아까 몇몇 혹시 보이콧할 가능성 예.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요, 저는 또 하나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해가지고 정책적인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빌려서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겠는가. 예. 예컨대 어제 나왔던 4대강 관련 정책 감사 같은 것도 지금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보복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총괄하는 총리 지명자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좋은 생각하느냐? 활용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419 쓰시는 분. 새 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투명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검증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배종기 청취자님, 인사청문회가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그간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병역과 탈세,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제의를 받더라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92님,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공직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도덕성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9704님, 저는 민간 전문가들도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240 쓰시는 분, 공허한 얘기지만 청문회 제도나 도덕성 기준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원 교수님, 민간 전문가들이 청문위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인데 그런 나라도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취지는 항상 이 국회에는 진술인 또 예. 참고인 이런 예. 제도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좌하면 더 큰 목표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네. 그 청문 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하면 예. 뭐 죄송스럽지만 민간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왜냐? 예. 이거는 입법부가 견제.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시스템, 예. 상권 분립 시스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내각제인 경우에 의원들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일본이나 뭐 영국 내각제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를 통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예. 뭐 도덕성에 문제 있어도 일단 국민이 한번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입법부가 이 대통령의 행정권, 인사권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약에 문제를 느낀다면 그 해당 청문위원들한테 그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옳겠다 이 생각. 아마 이분은 국민 참여 재판 뭐 이런 걸 떠올리신 것 같은데, 예, 이창원 교수님. 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도요. 이제 약간의 그 보완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사전 검증이 누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미비된 게 많이 있다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포지션도 좀 많이 늘리고 또 사실은 그 청문회 대상도 좀 늘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쓰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자리도 사실은 국민의 어떤 그 국회로부터 한번 검증을 받아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합리화 과정을 동반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만호 원장님. 네, 그 이상일 전 의원 지적처럼 내각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증하니까 따로 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라에 따라서는 뭐 내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하자 해가지고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의회 정치의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조금 도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원리는 이상일 의원님이 맞습니다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해가지고 또 도입된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예.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공직자 검증을 합니까? 이상일 의원님?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내각제 이제 나라를 하니까 대체로 총리가 바로 장관을 지명하는데 그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일본의 행정부는 또 차관들 중심으로 또 이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우리처럼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내각제 국가지만 2008년부터 일부 포스트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것이 바로 낙마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인사 사전 검증을 좀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 검증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상설기구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청와대가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좀 별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영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인사라는 부분이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새로운 부처 이름이 뭘지 모르지만 행자부 중심으로의 어떤 DB가 좀 더 카테고리나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1차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청와대 말하자면 그 인사수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부분조차도 과연 민정실에서 수석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말하자면 국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이 의무적으로 공식 후보가 되는 어떤 후보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비서실장 위주의 어떤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독자적인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63명입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도 뭐 차관급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방송사, 언론사 사장까지 됐는데 그 앞으로 지금 지방 공사 사장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카테고리별로 좀 더 직급별로 조금 더 확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청의를 만들어서 제도화,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아무래도 뭐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 인사실, 또 FBI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실 약간의 상호 견제를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이웃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예. 그분이 어떠한 그 평판을 갖고 있는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는 도덕성하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분의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그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할 때 자료를 또 꺼내 쓰고 이런 제도화된 것이 없게 되면은 저는 아무리 이런 논의를 해도 공연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예. 모든 의지를 권력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어떤 제도의 타당성을. 예. 그거보다는 어떤 국가 행정기관에게 이러한 업무를 청와대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 행정기관에 맡겨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고위공직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들의 인사 검증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김만원 원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뭐 저도 이제 뭐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워집니다. 김영주 의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더 대상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의 주체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축소가 되더라도 현재 뭐 좁은 의미지만은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은 검증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역량보다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만약에 수가 많아지고 일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감시보다는 그 기구의 역할이 커지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걸 담당할 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귀하자면은 사전에 그 기본 그 충원 대상을 구축하는데 좀 객관성을 담보해서 준비하는 게 1차적인 과제가 아닌 것인가 하고 다시 또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께서는요. 지금 국회 인사청문 상설기구를 두자 말씀은 좋은데 그 기구가 뭘 할 건지 생각해보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검증은 임명권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검증하는 건데 지금 상설기구를 둬봐야 저는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 예. 대체로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할 때 인사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가 검증을 철저히 해주고 그다음 추가로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는 쪽으로 정책과 구상 이쪽으로 좀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청와대 검증이 1차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낙마하는 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 조난 자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조난 자료들이 우리는 사실은 내용을 못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정권마다 또 좀 사라지거나 기존에 축적됐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음 정부에서 축적하고 그래서 조난자료 자체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고 후보자들이 설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00개 항목. 그 항목도 부실한데 이 항목에 대한 검증도 청와대가
깊이 있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정부 거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드러나서 낙마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해줘야 되겠다. 미국의 경우는 정말 검증 과정이 철저한데 그 항목도 120페이지에 달하는 국가지와 관련된 그 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는데 FBI가 이걸 전부 검증을 하고 당사자를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검증이 철저하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는 정말 정책 청문회가 된다. 이런 생각.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 실명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직자 추천 과정부터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지금 문 대통령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 추천 실명제로 한 거죠? 김만호 원장님. 그게 뭐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 스스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로 중간에 이제 실장이 가서 이제 실장 내정자가 가서 이제 만났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대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불만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했는데 맨 처음 지금 이제 총리를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사실상 야당의 지도부쯤한테는 좀만 기뜸을 사전에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었냐는 얘기인데 예. 그걸 바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새 대통령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새로운 건강과 기대를 주고 있는데 맨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낙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점은 양해 정도 구한 정도였으면 어차피 동의할 것이니까 그 점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낙연 지금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보 누구를 추천하지 않겠다. 공적인 기구라든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시도 같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추천의 경우에 실명제 하겠다고 하니까 실명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과거 예. 같으면은 뭐 추천 차은택, 추천 최은실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인사 추천 실명제라고 하는 게 인사 추천자 그리고 인사 결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이창원 교수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TV면 좀 보여드릴 텐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 추천 실명제로 투명 인사, 공정 인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거 공보인가 보죠? 예, 이게 네. 집으로 온 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걸 받으면서 과연 이거를 시행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좀 시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지 이건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 이런 거보다는 누가 추천했느냐. 예. 그게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지금 글쎄요. 일단은 인사청문회에 오른 분이 지금 5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요? 예, 현재 5분이죠. 그렇죠. 지금 예. 뭐 발표된 네. 분들 가운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네, 분들이 일단 네. 제가 그러면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이참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내일 모레 이틀간이고요.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6월 중에 되겠죠. 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 대상이 안 되는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33분인가 뭐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대단한 실험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 과감하게 한번 공개를 하면 시도해 되느냐? 보는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그 인사 행정에 큰 획을 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아마 대단한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밝혀지면 재미가 더 없을 것도 같기도 한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니까 앞에 그냥 붙임 자료로 예. 추천인 누구 암흑에. 이렇게를 하는 부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누가 추천했냐를 가지고 다 저울질을 할 수 없고 역으로 보면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게 권위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 추천을
추천서를 하나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예.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없는 사회거든요. 뭐 추천을 해도 그게 뭔지도 별로 실감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추천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해달라는 어떤 그런 주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무 추천자에게 관심이 갔을 경우에 누가 추천하겠냐. 사실은 그것도 참 민망한 부분이. 그럼 다 대통령 본인이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역할 분담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상일 의원님. 저는 이 인사추천 실명제 말은 좋은데요. 정말 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수첩 인사다 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하느냐. 예.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 때 득표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정말 전시적인 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권의 실세가 정말로 추천을 했다고 쳐서 그 실명이 드러났다고 하면요. 이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을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분한테 로비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고 이상일이라는 실세가 예. 어떤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예. 제가 그분을 잘한다고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위장 전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잘 알아도 역량에 대해서 평가해도 책임을 져야 도덕성 되는 부분도 문제를 나오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분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줘야 되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추천과 검증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분리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증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수석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부활했죠. 대통령 때 예. 있었던 걸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비서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비서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인사비서관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인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과거에 20명 하던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제한이 네. 되면서 검증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을 뒀다는 건 뭡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인력이 제대로 검증을 하라는 거고 또 인사 추천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은 결정하는 건데 추천 실명제라는 건 듣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많은 부작용을 저는 낳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예, 이창원 교수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그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시스템 추천 꼭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으면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이게 아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요. 함부로 추천 못할 겁니다. 아무나 추천 못할 거라는 얘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은 아까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선지명 후 검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어느 분을 지정해 놓고 이 사정기관이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굉장한 충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밀실의 인사, 그럼 대우되는 개념으로 추천이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맨 처음 새 정부에 지은 인사인데 예. 그 차원에서는 뭐 인물 자체도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좀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갖춘 분이니까 기왕이면 그때 사전에 공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쯤에 사전 좀 뭔가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으면은 출발부터 좋지 않았을까 그러고요. 그런 것이 이제 수첩 인사하고 다른 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게 연정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협치 일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도 한다면은 예. 기존의 특정 소수에 한정된 수첩 인사하고 대비되는 새로운 방향의 인사 정책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인사가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인사수석실에서 묻고 예. 검증을 인사수석실에서 한번 해보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또 다른 검증을 하면서 이 압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김만호 원장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좀 내각 인사 추천하도록 하자. 네.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하려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추천 과정에
이렇게 당이나 외부가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추천 과정은 원래 이 역시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아마 그 수첩 인사, 특히 이제 특정 정파에 한정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내놨던 대안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당이 책임지고 정권을 같이 책임지고 간다면 인사도 당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해서 당헌에까지 넣었고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의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내부 논란 끝에 못했죠. 네. 내부의 논란의 배경은 아마 두 개쯤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당에서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버린다면은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대통령이 뭔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는데 제약을 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예. 또 하나 비공식적으로는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같이 작동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미애 대표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좌절을 하긴 했었지만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일정하게 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그래도 당이 인적 구성에서 역할을 하는 방향은 좀 더 있어 보일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견은 어떠셨나요? 방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인사 추천의 제도로 익혀지기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으로 예. 볼 가능성이 많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추천을 해서 우리도 좀, 내 몫을 네. 챙기겠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면 나눠먹기식이다. 예. 이렇게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폭을 국회 전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뭐 협치의 과정으로 녹아낸다라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정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당이 됐으니까 내한테 권력을 달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조금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당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골라서 추천하면 사실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검증해서 추천했을 수 있느냐. 그 당이 검증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 또 대통령은 사실은 좀 더 국민 통합적인 어떤 인사를 하고 싶은데 당에서 뭐 정말 당파성의 어떤 치우친 인사를 하게 되면 제약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추천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의 지도부가 뭐 의견을 좀 모아서 예컨대 대통령께 건의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한테 구속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후보자들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추천받는 루트를 다양하게 해서 정말 가장 훌륭한 분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원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행정부든 청와대든 사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과 당에서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그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어디든 간에 청와대의 사전 검증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루트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그런 의원님. 면에서 만약 시기적으로도요. 정의당 같은 거는 사전 내각을 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집권했을 때 이런 분들을 내각 후보군으로 모시겠다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 갔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집권 이후에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아하하.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줄 세우기 비슷하게 말하자면 농공행상처럼 보인다는 예. 면에서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까 중반부에 내일부터 시작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망을 잠깐 해 주셨는데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선가 한번 이렇게 조금 뭐가 크게 붙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지 한번 예언을 한번 해주시죠, 김만원 원장님.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재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길게 논의는 안 되고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예.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조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차장도 거쳤습니다만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많은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좀 특이하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하자 사항과 좀 관련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에 비춰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두 개의 사항에 대해서 국회 청문위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두 개의 사안의 경우는 이중 국적했던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면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든가 취득했던 과정도 불가피하게 거기서 외국에서 출생했던 것이고 또 남자처럼 병역 기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딸이었다는 등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위장 전입 하는데 위장 전입은 조금의 문제가 소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위장 전입의 사유가 두 개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교육 목적 예.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 부분이었는데 예. 교육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의 역량에 비춰봐서 그 정도는 봐주고 갈만한 것인지 예전하고 다르게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좀 문제 있었다고 미리 밝혀준 등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 이건 뭐 좀 두고 볼 부분 같습니다. 이창원 교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을 사전에 고지한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의미로 전달됐다는 거. 예. 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거 이외에 꼭 나머지 4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복합 효과가 또 있을 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후보자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상일 위원께서는 경험상 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밤까지 지켜보겠다. 자료 제출 가지고 일단 시비를 거는 상황인데 예. 아마 약간 늦출 수도 있겠다. 자료제출. 일단은 좀 자유한국당이 총리 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좀 기싸움도 하고 군기잡기도 좀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나 제기된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뭐 많은 분량의 기사를 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느 선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인준 동의를 안 해주는 것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 예. 같다고 보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예. 후보자 문제가 저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도 결국은 통합진보당을 이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저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은 뭐 그동안에 쭉 해오셨으니까 오케이지만 지금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가 됐는데 과연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이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경화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뭐 제기된 문제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또 게다가 청와대에서 미리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저분의 재산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예. 혹시 뭐 재산 축적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또 나온다 하면은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소수 의견 냈다고 하는 것이 쟁점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념의 잣대가 과연 헌재소장의 부결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리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인수위도 없고 짧은 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나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얼마나 검증을 해왔겠느냐 하는 예. 사전 검증의 부실함이 바로 청문 과정에서 전혀 예측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아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재산 문제라든지 또 뭐 남편도 뭐 교수님이시지만 어쨌든 뭐 가족 관계에서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에서 과연 이 현재 4강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외교적 어떤 실무적 경험이 미비한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이분을 모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외교의 위상을 높이자, 또 ODA와 같은 새로운 아젠다에 국제적인 어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될 때 나서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어떤 정책적 실랑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뭐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과연 당신은 재벌 해체주의자냐, 과연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 관점을 너무 레프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토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도 뭐 김만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만호 원장님, 예. 아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 각 정당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고 좀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한판 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직접적인 쟁점화를 시키겠죠. 시키는데 최근에 상당히 지금 외교 관계가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중국 문제도 조금 풀리는 분위기가 되고 예. 있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 못지않게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전기를 같이 만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 점에서도 지금 대북 관계가 좋은 분위기로 풀린다면은 그쪽으로 행보 자체, 그동안에 서훈 지금 후보자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의 정상회담에 같이 기획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능을 하겠지, 혹시 그동안에 현 야권에서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뭐 덜미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나머지 아까 얘기 나왔던 본인의 도덕성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예. 이창훈 교수님.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사실은 역량과 자질,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낭만은 그런 것보다는 도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마 저 5분을 골고루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개 어느 한 분 또는 많아야 2분 정도 집중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습격사 합격이군요. 네, 하여튼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그런 야당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변동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는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 청문회를 하다 보면 야당은 뭐 철저 검증을 이유로 많이 흠집내기 공세를 하는데,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는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은 일종의 이념과 관련된 문제여서 야당이 이렇게 그냥 봐주기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일종의 기싸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쓴 책에서 김정일의 이 핵 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 것들이 있었고, 그게 보도가 됐는데 야당은 이걸 가지고 뭐 꽤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국정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 국정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입장은 야당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정원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인사검증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님,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내일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